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난보다 상대적인 가난이 훨씬 더 힘들어요.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쟤는 잘 살고 나는 못 살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행복함의 조건 중에 돈은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심리치료 일을 하면서 부유하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거는 아니에요. 돈이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절대 수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주변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관계라는 것은 거래라는 게 있게 돼요. 근데 거래라는 단어를 보면은 주고받음 또는 사고팜, 이게 거래잖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 친분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오고 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내줬어. 그러면 제가 밥을 샀어. 이게 오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래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많은 작은 사소한 그 행동, 말 이런 것들이 다 오고 가는 것에 관련된. 내가 정보를 줬으면 저 사람이 칭찬을 해준다거나 인정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죠. 어떤 보상, 교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거래라고 하는데, 친분 관계에도 교환에 해당하는 거래가 오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과 원만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이 친분 관계가 있는 또는 주변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 자신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내가 이제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저게 날 무시해? 뭐 이런 식으로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give and take죠. 그쵸? 주고 받음. 이것은 모든 대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give and take의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적게 주고 많이 받는다 타입. 두 번째 타입은 준 만큼 받는다. 세 번째는 자신과 남에게 주고, 다른 말로는 투자예요. 함께 재화를 만들어 기업은 만큼 공정하게 분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상향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기브앤테이크를 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정하게 분배라는 것은요, 같은 양을 분배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기여했으면 많이, 적게 기여했으면 적게. 그 차등 분배를 하는 것이 공정한 분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뭐 자신한테 투자하는 건 이해하시죠? 남한테 투자를 하냐? 남에게 투자한 것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많이,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안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이번에 뭐 실수했네, 뭐 다음에는 또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타입이에요. 거래에서는 상도가 중요해요. 이 상도란 것은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거래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떳떳한 도리, 지켜야 할 도리, 이게 상도예요. 자, 적게 주고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도 적게 주고 많이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래가 형성이 될까요? 일회성으로는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어쩌면 적게 주고 많이 받는다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열심히 음식 재료, 좋은 재료를 찾으러 가고 이런 것, 많은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합쳐서. 그러면 많은 것을 주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오죠. 음식 먹었더니 맛없어. 그러면 안 오죠.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돼요. 내가 혹시 적게 주고 많이 받는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닌가.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적게 주고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좋은 의도예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좋은 의도죠. 나 손해 안 보고 굉장히 성공한 거래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좋은 의도죠. 근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될지 모르지만 상대도 똑같은 거를 요구한다면 원한다면 그쵸. 손님이 뭐 이제 다 첫날 뭐 개업발을 받았어도 다음에 이제 안 온다거나 또는 친구하고 계속 만나려고 하지만 이제 내가 한번 횡재를 했어. 내가 조금 줬더니 제가 고마워서 많이 줬어.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하지만 쟤는 이제 손해보는 그 감정 때문에 다음에 다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죠. 바른 의도가 바른 결과를 가져오죠. 좋은과 바른 것은 달라요. 그래서 바른 의도를 가져야 바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 손해보지 않으려는 의도는 그래서 관계 단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계속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른 의도라면서요. 이거는요. 전략적 사고와 공감, 공명, 상호적 이익이 필요해요. 바르다는 거는 그쵸. 그래서 일방적 손해가 없어야 돼요. 어떤 한 사람. 이 관계잖아요. 거래라는 것은 한 사람만 거래를 할 수는 없어요. 같이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익을 가져가고 한 사람이 손해를 보면은 이것은 바른 의도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니면 계획할 때 나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이익도 계속 진행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팔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파는가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을 팔 건가가 이게 전략적 사고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났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건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할 건가 그거를 전략적 사고를 해야 돼요. 왜 전략적 사고까지 들어가냐 하면요. 내가 희생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통이 잘 돼야 돼. 그래서 그 소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 소통 잘 돼 라고 말을 하는데 동의가 있어야 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되겠네요. 또 내 동의가 있어야 나의 돼. 동의도. 그쵸.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동의를 구하는 질문. 그런데 그 질문을 할 때 내 동의가 이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허락을 해야 돼. 상대측이 허락을 해야 되지만 나도 허락을 해야 돼. 만약에 이제 동의를 구했어요. 했는데 딴 거를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딴 걸 얘기한다는 건 그 사람의 허락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허락이 있어야지. 그럼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 오늘 돈가스가 먹고 싶어. 근데 나는 돈가스가 먹고 싶네. 그럼 상대 측에게 우리 오늘 점심 때 돈가스를 먹을까? 그랬는데 상대 측이 아니 그거보다는 오늘은 조금 더워서 메밀국수 같은 걸 먹고 싶네. 그랬을 때 내 마음에서도 동의가 되었어야지. 그렇죠. 메밀국수가 먹고 싶어야 그래 메밀국수가 먹자 해야 되는데 만약에 메밀국수 안 먹고 싶은데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소통이 올바른 소통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소통이죠. 그럼 간혹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는 부모 메시지에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하지 마라가 있는 거예요. 그 설득할 수 없다, 걔를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평소에 이렇게 그런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내 맘대로 했을 때 나쁜 일을 많이 겪었겠죠. 그렇게 되면은 소통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일방적인 소통은 소통이 아니에요. 쌍방의 소통이 소통이죠. 그래서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뢰가 정말 중요해요. 신뢰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서도 만나거든요. 외로우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그렇죠. 또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 거래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신뢰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저 사람 신뢰하지 않아도
거래는 바른 거래는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협동이라는 게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돈가스가 먹고 싶다 그랬어. 근데 나도 돈가스가 먹고 싶어. 근데 여기 돈가스 말고 일산에 있는 어느 집 돈가스 먹으러 갈까?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돈을 낼게. 네가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자. 네 차로 가자. 예. 이게 협동이죠. 예. 그렇게 거래에서는 소통, 신뢰, 협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쭉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질문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계속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소통은 동의를 구하는 질문과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긍정적인 그게 있으면은 만족이겠죠. 네. 부정적인 어떤 의견이 있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 이렇게. 그래서 만족과 포기가 어떤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있어야 돼요.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렇죠. 만족이 그게 바로 예. 바른 의도가 바른 결과를 가져오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두 사람의 의사결정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예. 어떤 경우냐면 부부간에 나 우리 엄마 핸드백 하나 사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돈으로 사줘요. 최소한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되냐면요, 나 우리 엄마 핸드백 사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누구 돈으로? 나 돈이 있어. 비싼 돈 있어. 그래 네 돈으로 사라. 이게 저쪽 거래는 엄마하고 나의 관계이지만 남편하고 최소한 그거는 이루어져야 해요. 아, 부부지간에는 그런 그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왜냐하면 엄마의 이야기가 내가 그냥 있고, 일방적으로 예. 사줬잖아요. 예. 그러면 남편이 못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혹시 내 돈으로 사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작은 오해가 갈등의 시작이 그렇죠. 될 수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태도예요. 내가 내 주변 사람과 그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이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해요. 이혼의 많은 부분이에요. 네 태도가, 네 얼굴 표정이 그랬어. 네가 말을 그렇게 했어.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태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게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집방석과 표주박과 젓가락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에 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돈 조금만 줘가지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쉬시는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스님, 물살이 새서 건너기 힘드실 텐데 제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건너는데 좀 비틀거리니까 스님이 짐을 물러매고 스님의 팔을 잡아서 안전하게 건네주었어요. 자, 아무 보상받을 생각 없이 그냥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마울 때가 다 있나, 젊은이 정말 고맙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모셔다 드려서 이렇게 보니까 스님이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님, 이렇게 기운이 없으신데 불공 드리는 일이며 밥이며
빨래는 어찌 하십니까? 마침 저도 갈 곳이 없는데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며 지내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자, 동의를 구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야 고맙기 그지없지. 수락을 하셨고. 그쵸. 예. 갈 곳이 없다니 마침 잘 되었구만.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그 다음에 의좋은 형제의 형 동생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동생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이제 곧 태어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인한테 형이 여보 올해는 농사가 참 잘 됐어.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이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다 당신이 옆에서 도와줬으니 그렇지 뭘. 그나저나 동생네는 곧 아기가 태어날 테지? 라고 말을 해요. 참 아기가 태어나면 새로 장만할 게 많겠지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는 어머님이 계셔서 이것저것 도와주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장가든 지도 얼마 안 되니 필요한 살림살이도 많을 테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러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 먹을 건 넉넉하니 동생 집에 곡식을 좀 더 나눠주는 것이.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지금 얼른 다녀오겠어. 자, 동생네 주는 거지만 내가 열심히 일했고 부인한테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구해서 갖다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사소하지만 이런 소통을 자주 해야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문장아기라는 우리 옛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문장아기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산을 뭐 이렇게 헤매다가 그 어떤 총각을 만나서 그 집에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 가문장아기가 만난 그 청년이 말을 캐는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캐갖고 와가지고 말을 삶아서 어머니는 날 낳고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잔등이를 잡숫고 라고 말을 해요.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잡은 거에 대한 그것을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옛날의 과거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나를 낳고 기르시느라고 수고했으니 제일 좋은 걸 드시고 평소에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님은 힘들었을 테니 모가지를 드시고 손님은 종일 걸어서 시장할 테니 모가지를 드시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 가문장아기가 손님이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갔는데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건 없지만 네 수고, 나를 위한 수고, 우리 엄마한테 가운데 거 그냥 네 수고를 위해서 너는 이걸 먹어라. 다음에 네가 나한테 뭘 주지 않아도 난 상관없어. 이런 정도의 기버의 행동을 하는 거죠. 배려네요. 그쵸, 배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냥 먹어. 그리고 그쵸, 줄 수 있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공감, 공명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공감 공명이에요. 전략적 사고와 공감 공명 이게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소통할 때 이 표현해야 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표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가문장 아기씨에 또 이제 허락 부분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문장 아기가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아드님한테 이 옷 입고 저한테 장가 들렸는지 물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 불렀더니 걔들은 싫대. 그래서 셋째 아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막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 말 좀 들어보아라. 이 옷 입고 건너방 손님 아기씨한테 장가 들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기씨가 허락하고 어머니가 허락하면 그리하지요. 결혼이라는 게 셋이 살거나 넷이 살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둘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둘이 사랑해야지 뭐 결혼을 하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질문을 했어요. 얘하고 살래? 라고 섭니까? 어머니하고 아가씨가 허락을 하면 살주라는 건 내 허락이 이제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도 이 아가씨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아가씨는 나하고 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살고 싶어요? 이거죠. 이런 것들이 전략적 사고잖아요. 소통이 부재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해줘, 줄래,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관련자들의 동의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허락을 구했을까? 그렇죠. 허락을 했을까? 호의를 베풀더라도 그 상대 측에게 내가 이렇게 줬는데 받을래? 그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쵸. 네가 힘들었으니까 먹을래? 아니 말을 먹기 싫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걸 소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소통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전략적 사고와 공감, 공명, 상호적 이익이 돼 있으면 이 막힐 데가 없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배려 없는 사랑은 폭력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죠. 상대 측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공감, 공명, 감흥이 있으면 최상의 소통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잘 관찰해야 되고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요. 잘 말해야 돼요.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일까? 내가 손해로 이어지는 말일까? 나에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막 감각을 다 깨우고 있어야지 되네요. 사실은 그래야 내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회사의 상관이나 부하 직원이든 또는 동료든 또는 뭐 선생님이든 뭐 제자든 후배든 선배든 이게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는 키거든요. 그렇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뢰가 중요하죠. 그렇죠. 신뢰라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는 게 신뢰예요. 굳게 믿고 의지함. 그러면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비와 사랑과 의뢰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비가 있나? 상대에 대한 자비가 있나? 나에 대한 사랑이 있나?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나? 그 다음에 의뢰심. 내가 저 사람한테 의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저 사람을 의뢰시킬 마음이 있나? 그래야지 신뢰라는 게 만들어지고 믿지 못하는 관계는 헛개비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신뢰가 없는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가짜 관계죠. 헛개비 관계죠. 그래서 이거에서 신뢰를 하게 되면요. 공명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 공명은 어떤 거냐면요. 남의 생각이나 말에 동감하여 자기도 그와 같이 따르려는 생각을 일으킴. 자, 신뢰하지 않으면은
동감하거나 따를 수 없겠죠. 그렇죠.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에 의심이 그렇죠. 일어나겠죠. 그래서 공명하기 예.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감흥. 감흥은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 이게 감흥이에요. 예. 감동 또는 반응 또는 느낌이죠. 이게 신뢰가 없으면 마음이 따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어떤 느낌을 받으려면 신뢰를 해야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관계를 맺고. 그쵸? 그 다음 공감이라는 것은 남의 의견이나 논설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신뢰를 해야 관계라는 게 이루어지고 공감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의 기쁨이나 슬픔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감정을 가지는 거잖아요. 신뢰를 해야 공감도 하고 또 공감을 하게 되면은 소통도 잘 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의 기본은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 본다는 것도 내 비판, 내 판단을 갖고 보는 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그쵸. 상대를 배려하면서 진짜 그쵸. 무엇인지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믿어야 자식은 자신을 신뢰해요. 예,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부모 메시지의 부정적인 것은요, 부모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부모 메시지가 많을수록 자신을 신뢰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자신을 신뢰하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 또한 신뢰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해칠 리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예.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생길 거라는 생각도 갖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뢰심이 없어, 어떤 사람이 공명하지 못해, 감흥하지 못해, 공감하지 못해, 협동하지 못해, 소통하지 못해, 이거는요, 비난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이 아니면 완벽하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거든요. 때로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타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것이 타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소통을 하면 이렇게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거절을 하면 내가 상처를 받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소통이 안 된다고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질문을 많이 하고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구하고 내가 동의하고 허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신뢰가 없으면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 불안해. 저 사람 못 믿나? 내가 나를 못 믿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뢰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협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고립시키려고 할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도 고립시키려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리고 뭐를 가져야 되냐면요,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가장 절박하고 힘에 부치는 순간에 정말 필요한 건요,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적 인정. 아,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타인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정. 나의 존재가 귀하고 타인의 존재도 귀하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하고 주변 사람에 대한 당신이 내가 힘들었던 것처럼 어떤 힘든 삶을 살아서 그렇게 꼬이고 이상하게 변했나 보네.
라는 긍정적 인정이에요.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거죠. 네. 아, 저 사람은 내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관리?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이루어져야만. 그럼 이제 그런 거네요. 하는 거죠. 타인의 그런 뭐 폭력적인 행동 같은 거라든가 어느 폭력한 분이 있다면은 내가 그 자리를 피하긴 하지만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이 싸울 필요는 그렇죠.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내가 깐죽거렸나? 뭐 아니면 저 사람이 뭐 힘들게 살았나 보다.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거기에서 뭐 풀지 못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가 보네 이렇게 수용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만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내 잘못으로 가지고 그러면 덜 불안하고 예. 덜 무섭고 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협동하는 것보다는 좀 협동하기가 쉽고 정말 힘들었으면 좀 어떨 때는 이 위로 같은 것도 좀 하게 되고 친구가 없으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괴팍하고 이상하다는 사람하고 친구를 정말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아, 당신 정말 힘들게 살았나 보구나.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았었나 보구나. 그래서 맨날 당하고 살았나 보구나. 그래서 참다가 터지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래서 맨날 화가 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친해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냥 너 힘들었지? 그러니까 너 이러는 거야. 이러면은요, 얘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어떤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지금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그거를 통해서 좀 더 좀 끈끈한 관계라든가 오히려 이제 윗사람이면 횡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사실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략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협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협동이 있어요. 적대적 협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적대적 M&A군요. 적대적 협동이라는 것도 있고 강제로 당한 협동이 있어요. 강제당한 협동. 나 협동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협동할 수밖에 없는 강제당한 협동. 경쟁적 협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자발적 협동이라는 거 있어요. 제일 이제 바람직한 게 자발적 협동이죠. 그러면 이제 협동이라는 게 뭐냐?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 이게 협동이잖아요. 그래서 단결하고 단합하고 연대하는 게 협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협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협동이 나와의 협동이에요. 나와의 협동. 내가 나하고 협동이 돼야 돼. 내 마음하고 내 손발하고 내 생각이 따르면 안 되거든요.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나의 허락을 받아내야지 되는 거네요. 그쵸. 내가 하고는 싶은데 내 몸이 안 움직여. 그거 협동이 안 된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왜 동의를 안 하지? 왜 허락을 안 할까? 이거를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불안하지? 왜 분노하지? 왜 나한테 화나 있지? 이런 것들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보기, 듣기가 돼야지 협동을 하잖아요. 그쵸? 상대를 보기도 하고 상황을 보기도 하고 뭐 환경을 보기도 하고 그쵸? 상대방의 소리도 듣고 내 마음속의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알기, 깨닫기, 해결하기 그 다음에 내가 몸에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팔들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요, 별난 재주 많은 일곱 형제라는 이야기에 나오는데 제 책 의중훈 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딴 책에도 이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뭐 7명, 5명, 6명 뭐 해서 뭐 놀라운 재주를 가진 사람들의 협동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소통 이야기도 나오고 신뢰 이야기도 나오고요, 협동 이야기도 나와요.
보통 뭐 재주 많은 형제 그런 식으로 그쵸. 나오는 이야기겠네요. 근데 이 별난 재주 많은 일곱 형제의 이유도 그 모든 이야기가 나와요. 다 자발적 협동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아버지가 상징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5명을 데리고 산으로 가요. 가서 소 발자국이 있는 곳을 가르치면서 얼마 후에 자신이 죽으면 그곳을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이 아들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 발자국을 자꾸 보게 되겠죠. 그것을 족적, 흔적, 궤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앞에 간 누군가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신뢰할 만한 흔적.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이미 이제 소통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협동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 부모가 그런 사람 없어 우리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죠. 배우면 돼요. 자, 뭐냐면 책도 있고요. 요즘 유튜브도 있고요. 뭐 멘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면 돼요. 자, 오형제 이름은 말리보기, 철리보기, 연이딸깍, 진둥만둥, 먼발 듣기, 멀리 말하기, 줄었다 늘었다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5 형제가 있는데 2명의 남을 만나서 타인 길 가다가 만난 2명을 더 만나가지고 7 이제 의형제 맺어서 7 형제가 되거든요. 한 명 오줌장사, 그 다음에 콧방귀예요. 이름이 신기한데 상징적인 이야기잖아요. 자, 말리보기, 천리보기는 보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죠. 그렇죠. 말리도 보고 천리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연이딸깍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생각. 딸깍하면 깨달음, 생각, 어떤 생각이 떠오름, 깨달음 이런 의미예요. 그 능력이 이제 뛰어난 거지. 그 다중지능에 강점지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점지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5명 이름 속에 나와 있는 그 이 사람들의 강점지능을 말하는. 그래서 말리보기, 천리보기는 시각, 공간 지각에 대한 거잖아요. 시각, 공간 지능. 그거를 이제 말리보기, 천리보기라고 얘기를 해요. 연이딸깍은 수학, 논리 지능, 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진둥만둥은 신체 지능이겠죠. 그래서 진둥만둥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져도 진둥만둥하다. 뭐 이런 무게의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는 먼 말 들을 수 있으면 앞에 말도 당연히 듣겠죠. 기본으로. 멀리 말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도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늘렸다 줄였다, 듣는 거를 늘렸다 줄였다의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줄었다 늘었다는 팔다리가 이제 줄었다 늘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신체 지능뿐이 아니라 올라가면은 조망 능력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더 밑으로 줄이면 위로 이렇게 보는, 밑에서 보는 시각에 보는 높이에 따라서 그래서 관점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리가 길어지면은 이 보폭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시간 디스크에 대한 관리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나는 강점에 해당하는 재주도 있을 테고 약점에 해당하는 뭐 그 능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협동을 할 때 이제 나는 어떤 게 강점이면 뭐 내가 이걸 맡고 그리고 요거는 좀 부족해, 듣는 게 좀 부족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뭐 같이 협응이라는 게 이제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협동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를 그대로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협동을 하고 짜맞춰서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것.
예.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탐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네가 논리수학 지능이 높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난 논리수학 지능이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예. 그거는 내가 탐구해보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서 나를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소통을 하거나 관계를 하거나 협동을 하거나 과정에서 자기가 느낄 거 아니에요. 자기 탐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서는 뭔가 이제 다른 훈련을 받는다거나 교육을 받는 거거나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의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우선 당장은 다른 사람이 더 유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협업을 한다거나 내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정,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인정을 하게 되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생겨. 내가 부족하고 그 망했어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생겨서 포기하지 않게 돼요.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쵸, 다시 하면 돼. 그리고 배우면 되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요 폭력에 대한 대응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걸 수용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폭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을 하지만 폭력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에 대한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유가 있을 테니 무조건 포기하겠다는 반응은 곤란해요. 인정하고 수용했어. 이유 있어,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내가 포기할게. 그냥. 그러니까 그 일방적인 수용은 안 된다?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면 날 방어를 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널 포기하게 되면 네가 그래 어렸을 때 잘못된 삶을 사서 맨날 화나. 그래 그냥 난 당해줄게. 이게 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는 그런 포기하겠다는 반응은 해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의 자기 방어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상대의 포기를 당하고 참기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건 나와 똑같이 상대방도 같은 것을 바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통하는 것 내가 원하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그럴 거예요. 신뢰하는 것, 협동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익을 바라는 것, 손해보지 않는 것, 고통당하지 않는 건 내가 바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도 바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다면 상대도 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 그러면 저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나 당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밖으로 피하던지 내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나가줄래? 또는 내가 나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어떤 하고 장면 전환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고 허락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서 그래. 그러면은 지금 너무 많이 화가 나지 대답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나갔다 올게. 아니면 바람 좀 쐬고 올래? 왜냐하면 나는 너하고 잘 지내고 싶어.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노력해보자. 이렇게 지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동질의 원리예요. 동질의 원리란 같은 것을 끌어들이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금 상대방이 참는다고 계속 참을 거라는 걸 보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화가 나. 쟤도 내가 화를 내면 화가 날지 몰라. 왜 동질의 원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참고 있지만 쟤도 화가 나고 있다니까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막 화를 낼 때 사실은 상대방도 화가 나지만 그냥 참고 있을 거야. 이 동질의 원리라는 걸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언젠가 터질지도 몰라.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참으면 상대방이 반성하고 달라질 수 있을까? 없어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거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참고 있지만 내가 화가 낸다는 걸 속에서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동질의 원리라서. 언젠가 내가 터질지 모르고 어쩌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죽어버릴지도 모르고 어디로 나가버릴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동질의 원리 이거 잊지 마셔야 해요. 자, 풍선에 바람을 불 때 부는 사람이 풍선이 언제 터질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감은 있죠. 감은 있어도 풍선이 너무 불고 싶고 그러면 계속 불어요. 너무 높고 참는 것도 똑같아요. 예, 맞아요. 화내는 것도 똑같아요. 자, 관계가 터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계속 분노의 바람을 분다면 내가 예. 참 인내의 바람을 분다면 언제 터져서 관계가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면은 끝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쵸? 애가 죽어버리거나 애가 집을 나가버리거나 또는 뭐 이상한 여자 데리고 와서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게 풍선 터지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예. 그쵸? 예. 그래서 부푸른 풍선처럼 언제 갑자기 펑 터질지 모르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예. 계속 참아서도 안 되고 그냥 방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변 사람을 해야지요. 예. 관찰하고 나를 탐색하고 예. 계속 그런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안 되면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예.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훈련을 하고 배우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